낭만서점 32회 두 번째 트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네, 날씨가 진짜 7월 말로 접어드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네, 조금만 걸어다녀도 땀이 나고 정류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굉장히 습기가 차더라고요. 몸에. 저는 집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데 제 방에 작은 에어컨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전기 값이 무서워가지고 전기세가 이렇게 공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켜고 선풍기로만 요즘 버티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겨울철 보일러비보다는 여름철 전기세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냥 편안하게 쓰긴 하는데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전기세를 못 받아봤어요. 두렵긴 합니다. 선풍기가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팬을 만져봤는데. 선풍기 때문에 더 더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이렇게 약간 한증막 비슷하게 숨이 턱 막히게. 그러니까 작은 방인데 그 안에서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고 그리고 형광등이 이렇게 형광등 열기가 의외로 뜨겁더라고요. 자, 그리고 공모전, 낭만서점 공모전이 이제 한참 모집 중입니다. 7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작품들 저희가 선별을 할 텐데 그 남자는 거기 서 있었다라는 문장에 이어지는 단편을 써주시는 거죠. 단편 소설까지는 아니고 뭐 짧은 이야기죠. 이야기.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의들이 있다 그래요. 메일을 보냈는데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거는 7월 31일까지 까보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한 번에 수신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PD님의 공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가를 PD님이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클릭을 안 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PD님 본인의 변명으로는 한꺼번에 지금 취합을 해서 그렇죠. 그때 열어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중간중간 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네, 8월 13일에 낭만서점 공개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소와 시간 등은 참여 방법 등등 곧 공지가 올라갈 테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주제를 살짝 공개한다면 공포 특집입니다. 공포 특집. 무서운 이야기 하려고요. 네. 다 같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덜 무서울 수도 있겠고 조명이나 뭐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더 무서울 수도 있겠고. 저 근데 너무 낭낭하게 얘기할까봐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네, 그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이 경박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낭만서점 듣고 계신 것 같죠? 이런 류의 무서운 얘기들. 글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겠죠. 기대가 됩니다. 낭만서점 뭐 특유의 책으로 하는 피서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무서운 얘기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저희 참여 공지 뜨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럼 댓글 소개도 좀 해드리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작품 차일드 44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또 길기도 하고요. 오로라님, 오로라하고 이제 웃음 표시가 있습니다. 오로라 웃음님. 네. 이번에는 저도 너무 재밌게 읽은 차일드 44를 다뤄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1930년대 우크라이나 대기근과 1950년대 스탈린의 공포정치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배우게 되었고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이 몇 번의 반전과 함께 심장을 쫄깃하게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있는데 굉장히 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댓글이 이렇게 긴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희와 공감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상품 드릴 유력한 댓글 후보로 지금 등극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경환 씨의 마음에 쏙 들어가신 듯 합니다. 네. 조금 긴 댓글이 또 있습니다. 로망 페소아님. 차일드 44를 들으니 스웨덴 소설 스티그 라르손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하고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장르 소설이 일본, 미국 등에 치우쳤는데 북유럽이나 러시아 배경의 소설을 드물게 만나는데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돼서 좋더군요. 소설이 다른 공간과 시간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 낭만문고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문고나 서점이나. 그럼요. 네, 첫 회부터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장강명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허위평론가의 작품 해설이 있어서 반갑던데요. 다음에는 장강명 작가도 초청했으면 희망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언제나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저희 낭만 서점인데요. 문고 아니고요. 교보문고 때문에 헷갈리시나 봐요. 그렇죠. 두 개 섞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낭만 서점, 교보문고. 이런 한국 작가분들, 국내 작가분들을 좀 많이 모실 수도 있는 그런 컨셉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한국 작품들 그리고 그것을 쓴 작가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늘 저희 방송 잘 들어주시는 옥자님, 네, 감사드리고요. 앙탈 연기, 앞으로도 좀 연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쿨 땡큐님도 차일드 44에 칭찬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 선정해서 책 선물 드려야죠. 네. 네. 어느 분들일까요? 네,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 오로라님과 로망 페소아님 두 분 다 좀 긴 자신의 감상을 남겨주셨지만 낭만문고 때문에 아무래도 경환 씨가 좀 엄격한 것 같아요. 보수적이라니까. 네. 저 이번에 잘 각인시키시고 낭만 서점이라는 거, 교보문고 낭만 서점. 생각을 잘 해주시고 네. 이번에는 그런 의미에서 오로라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님 저희 PD님 메일 주소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저희 오늘 32회 두 번째 트랙에서 이야기할 책은요. 오현종 작가의 옛날 옛적의 자객의 칼날은이라는 장편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게 뭐예요?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몰라요? 배추도사 무도사 했는데 모르세요?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죠. 거의 뭐 머털도사 그 시즌의 만화인데 세상에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저도 기억은 나는데 배추도사랑 무도사랑 이렇게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나무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해설하고 재밌는 만화였죠. 야,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뭐 옛날 옛적에 뭐 배추도사랑 무도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자객이 나오고 또 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보나 마나 어떤 무협 활극이 펼쳐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나는 복수하기 위해 산다. 복수가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소설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 하기에 앞서 이 작가 소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현종 작가입니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1999년 문학사상 신인상의 단편소설 중독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명지대 문예창작과에서 현재 강의 전담 교수로 일하고 계시고 소설집 세이렌, 사과의 맛, 장편소설 너는 마녀야, 본드걸 미미양의 모험, 외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거룩한 속물들, 달고 차가운 등이 있다고 하네요. 네. 오현종 작가님의 그 책 중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책 제목들은 다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외고에서 있는 일들을 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현종 작가님이 외고 출신이래요. 그래서 자전적 소설인가요? 자전적 경험이 녹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저는 일반고를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외고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옛날 옛적의 자객의 칼날은입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 소재가 왔다 갔다 하시네요. 비슷한 이야기를 쓰시는 게 아니라 외고 이야기도 쓰셨다가 지금은 이제 옆 나라의 재상 네. 이야기를 쓰셨는데. 뭐 다양한 작품 스타일을 또 실험하고 계신데요. 네, 오현정 작가님이 평소에 그 하드보일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요. 뭐 하드보일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건조한 문체 그리고 약간 잔혹함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뭐 오현정 작가님이 쓰신 작품 중에 예를 들어본다면 달고 차가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작품 읽고는 쿠엔틴 타란티노를 좋아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옛날 옛적의 그 자객의 칼날은 읽으시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킬빌 내지는 장고 뭐 이런 영화들이 떠올랐어요. 전부 복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의 쿠엔틴 타란티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는 사실 B급 장르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급 장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B급 장르에서 이제 성장한 영화 감독이고요. 그걸 본인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녹여내기도 하면서 순수 영화로 자리매김되던 영화계에 일대 충격을 안겨준 작품들, 뭐 저수지의 개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확고하게 해나갔잖아요. 그런데 오현종 작가님은 처음부터 그런 B급 장르에 관심이 있으셨다기보다는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장르를 좀 차용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좀 측면이 있죠. 옛날 옛적의 자객의 칼날은 이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작가의 말부터 낭독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가의 말에 이 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듣고 읽어온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의 일부 빚지고 있다. 소설 속 얼굴 없는 자객은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자객 열전에 기록된 섭정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다. 내게는 도서관으로 논문 자료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읽어야 할 문서는 읽지 않고 사기를 읽다 나오던 여름이 있었다. 그 여름이 지나고 2010년 가을 한 월간지에 원고지 85매의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옛날 옛적의 자객의 칼날은의 시작이 되었다. 나는 단편 소설 한 편을 완성한 뒤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었던 거다. 소설 속의 미궁에 갇혀 대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에서 짧게 호명되던 인물들이 번갈아 찾아와 제 이야기도 대신 들려달라고 고백했다. 나는 말이 가장 많은 인물을 화자로 한 연작 단편을 한 편 더 발표한 후에야 남아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편 소설로 써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작가의 몫이 돼 이야기의 끝은 쓰는 이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나중에 안 셈이다. 네. 마지막 문장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작가로서 공감이 가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걸 음악으로 바꿔도 비슷한가요? 네, 정말 비슷합니다. 음악의 시작은 음악가의 몫이 돼 음악의 끝은 음악가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진실. 네. 뭐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과 뭐 듣는 사람 해석의 여지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만드는 것 자체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어떤 그러니까 물론 자전적 이야기를 곡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경험한 일들, 이별의 경험, 뭐 사랑의 경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픽션으로 쓴 적도 꽤 있거든요. 한 곡만 예를 들어주신다면 2시 20분 같은 곡도 그랬고요. 네, 그게 그랬군요. 네, 네.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이제 곡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고 15초가 필요했어요. CF 때문에. 네. 먼저 필요했어요. 아, 그래서 설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 남자는 거기 서 있었다랑 똑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네. 이제 거의 뭐 맥심 관계자와 함께 만들었다시피 될 정도로 네. 제가 뭐 가사를 쭉 써가지고 네. 완성해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야기 구조가 탄탄하면 어떨까요? 마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규율이나 이분단 셋째 줄과 네. 같은 그 안에 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소년의 대표곡들을 뒤이을 만한 그런 내러티브로 가사를 써주십사 해서 한 5번을 썼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하는 동안은 좀 힘들었지만 그냥 만족스럽게 네. 그 이야기가 나왔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고 네. 그 손님을 기다리는 카페의 네. 직원.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미묘하게 네네. 그들이 연결되는. 그렇죠. 이거 그 장면들. 로망 같은 거 아니기도 한가요? 로망이죠. 네. 제가 뭐 커피 타드린 적은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드게임 카페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때 뭐 약간의 경험이 들어가긴 했네요. 그렇지만 그냥 카페에서는 해본 적이 없었어. 혹시 뭐 계속 단골로 찾아오는 여자 손님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아니요. 그때 그렇진 않았는데 예. 같이 일하는 그냥 여학생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게임을 했어요. 손님이 없었어. 둘이서. 알바생끼리. 네, 알바생끼리 게임했어요. 왜냐면 게임도 익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창 보드게임 카페 유행할 때 게임 룰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주로 거의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신촌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카페에 그렇게 여학생들이 줄을 섰다고? 여학생들 많이 왔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요. 훨씬 보려고. 전혀 아니에요. 카페가 예뻐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오연종 작가님의 네. 작가의 말 낭독하다가 네네. 갑자기 카페 얘기, 알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야기의 시작이 작가의 몫이 돼 이야기의 끝이 작가의 몫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원래 단편으로 하나 발표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연작.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네 장편까지 온 이 소설이 옛날 옛적의 자객의 칼날은인데요.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소설은 액자 구성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액자 바깥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책에서 복수에 관한 문장을 모으면서 이 복수를 갈망하는 어떤 사내한테 그와 비슷하게 복수를 위해 사는 여자 정이라는 인물이 찾아와서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줍니다. 그 일화가 바로 액자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악무도한 재상을 죽이려는 자객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경환 씨와 제가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소설의 각 장은 자객의 아이들인 명과 정, 그리고 재상의 의붓 아들 등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시점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복수에 사로잡힌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과연 이들이 각자 원하는 복수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이 복수에 대한 건데 경환 씨는 혹시 복수 꿈꿔보셨던 적 있으세요? 혹은 지금도 혹시 복수의 칼날을 막 이렇게 갈고 계신다던가? 복수.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좀 부끄러운데요. 예. 아내와의 생활에서. 주로 아내가 복수의 대상. 아내가 복수의 대상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데, 그냥 뭐 아무래도, 제가 뭐 그냥 칼날을 갈고 막 복수를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네. 그냥 아내랑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아웅다웅 지내고 하다가 이제 귀엽게, 뭐, 했던 말이나 이런 걸 따라해요. 그러면은 지금 복수하는 거냐고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귀여워라. 이게 뭐야? 너무 귀여운 맛이 있어요. 예. 그렇게 놀죠. 너무 뭐랄까요?
예쁜 복수인데요. 네. 하지만 뭐 깊어지면 예.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 단계에서 놀고 있죠. 약간 방송이라 윤색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말투 같은 거예요.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로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예민해지는 시기는 같이 음악 작업할 때가 주로 그런데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뭐 어떤 곡에 건반 연주를 맡겼는데 네. 자꾸 치고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럴 때 치밀어 오른 저의 감정을 이제 숨기고 있다가 다른 기회로 약간의 복수를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럼 왜 복수를 하느냐 뭐 이러면서 대화가 오가는 거죠. 네. 그렇죠. 감정이 그렇게 하면 네. 상하죠. 아무리 내 부인이지만 네네. 그래도 어쨌든 일로서 이렇게 할 네. 때 그렇죠. 물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감정이 안 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표출이 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일과 사랑, 네. 일과 가정생활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애매모호한 영역이 생기는데 잘 극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복수라는 건 그러니까 복수심은 왜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치욕을 안겨줬을 때,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했을 때, 저 대상에게 나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나의 전투력을 불태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수의 화신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수의 그 양면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나를 갉아먹기도 하지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점에서 이 복수가 무조건 뭐 나쁘다 혹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쭉 읽으면서도 과연 나는 누구 때문에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갈고 있는가 하는 이 주인공 명의인가요? 남자의 그런 독백들도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 때문인가? 동생 때문인가?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명과 정이라는 이 인물들이 왜 복수를 갈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눈을 감고도 파리에 각을 뜨는 칼솜씨를 지닌 자객이 있었다. 그가 사리를 품고 달릴 때는 너무 빨라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큰 은혜를 입은 벼슬아치에게서 모략에 능한 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재상이 헛되이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으니 그를 죽이지 않으면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재상에 대한 늙은 왕의 신뢰가 돈독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라는 토로였다. 자객은 7일간 단식을 하며 면벽 수행한 끝에 암살을 마음먹었다. 기다렸던 신의 계시는 들리지 않았다. 자객은 왕의 옷자락도 본 적 없고 왕을 모시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으나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는 알았다. 자객은 들리지 않는 신의 계시 대신 사람의 도리를 따르기로 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젊은 아내와 딸린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결정이 지체되었을 따름이었다. 재상은 의심이 많은 자였다. 매일 밤 잠자리를 바꾸고 잠들기 전에 방에서 첩을 내보내는 것은 물론 무공이 뛰어난 고수 10수명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그들 중에는 바둑알로 급소를 치는 자, 100근짜리 쌍날 창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거한, 비파를 타서 적의 호흡을 끊고 정신을 혼미하게 흔드는 악공, 낚싯대로 적의 무기를 낚아채는 어부, 맹독 바른 화살로 누나를 쏘는 궁수 등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재상의 목을 따는 일이 왕의 목침을 훔쳐오는 일보다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또한 재상에게는 그보다 심성이 더 간교한 의붓 아들이 있었다. 그가 이웃나라에서 데려온 앞 못 보는 점쟁이 노파가 재상의 애군을 미리 예언해 준다고 했다. 재상의 제물로 지은 절에 스님 20여 명을 가두어 두고 만수무강을 위한 108배를 올리도록 시킨다는 풍문 또한 있었다. 여름은 밤이 짧았다. 밤이 물러가기 전까지 미궁의 중심으로 육박해 가야 했다. 자객은 제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몸을 공중에 터럭만큼 가벼이 띄울 줄은 알았기에 겹겹이 둘러싸인 돌담을 넘고 또 넘었다. 담은 의심을 갑옷같이 껴입은 재상의 밤을 단단히 옥죄었지만 자객은 미궁의 담을 넘었다. 빨리 나는 새처럼 살수의 팔과 다리와 칼이 한 몸으로 간결하게 움직였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전진하는 자에게 머뭇거림은 허락되지 않았다. 마침내 재상의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자객의 왼쪽 귀에는 부러진 칼날이 박혀 있었다. 그의 살점은 쌍날 창에 찔려 난도질 당했으며 왼손목은 진작 달아났다. 자객은 화살 끝에 발라진 두꺼비 독이 한지에 스며들듯 어깨축지에서 중심을 향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문을 열어젖히고 재상의 목을 베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나 자객은 방문을 열 수 없었다. 명이 다한 자는 재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직감한 까닭이었다. 그는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문을 열고 재상을 살해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면벽 수행을 마치던 아침에 이미 결정해 두었던 일이었다. 자객은 그에게 남아있는 길을 한데 모아 칼을 들어 올렸다. 칼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일이 익숙치 않았다. 그렇지만 몸을 비틀지 않으려, 떨지 않으려 차가운 살갗을 팽팽하게 당겼다. 거칠게 베면 고통을 더하게 된다는 이치를 칼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느 때보다 나를 날카롭게 세워야 했다. 칼은 그의 생에서 마지막 임무를 충실히 행할 수 있기를 소원했다.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던 칼이 피냄새로 들뜬 어둠을 갈랐다. 자디 잘게 다졌다. 칼이 나아가 좁은 길을 내는 순간엔 칼도 그의 주인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숨을 멈추었다. 마침내 자객과 칼은 서로의 맨몸을 마주보았다.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어디서 시작됐는지 가늠할 수 없는 얇고 빠른 슬픔만이 둘 사이에 있었다. 얼굴 가죽을 순식간에 벗겨낸 자객은 피로 진득거리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자객은 손에 든 가죽을 씹어 삼킨 뒤 그제야 안심을 하고 마지막 맥박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제 할 일을 다한 자객의 칼도 매끄러운 마룻바닥 위에 지친 몸을 떨궜다. 재상의 의붓아들은 얼굴 없는 시체의 옷을 벗겨 거적 위에 올려놓았고 혓바닥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뒤졌으나 살수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이름을 알려준 건 눈, 코, 입이 달아난 시체가 아니었다. 그에게 암살을 청한 벼슬아치였다. 벼슬아치는 애초에 자객의 암살이 성공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 암살이 실패하기를 바랐다. 자객은 오직 실패하기 위해, 죽기 위해 보내진 운명이었다. 자객의 집 안에는 부엌에서 연근을 조리던 자객의 아내밖에 없었다. 어린아이들은 자객의 누이가 이웃마을 장에 데려간 참이었다. 재상의 마당으로 끌려 들어간 자객의 아내는 살과 피가 식은 시체 대신 또 누군가에게 정가를 받고 급히 달아난 과계 일가 대신 살점이 뜯겨나갔다. 재상은 앙담으로 벌어지지 않는 입에서 입술을 도려내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고기만두처럼 쪄 죽일까 팔다리를 잘라 변소에 내버릴까 고심을 했다. 그러다가 일꾼들에게 정원 귀퉁이에 구덩이를 파도록 명했다. 구덩이는 여인의 음부처럼 어둡고 깊고 좁게 파였다. 그들은 자객의 아내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쥐를 잡아다 풀어넣었다. 구덩이에 솜이불을 덮어 단단히 봉하였으나 여인의 비명이 온종일 뜰 안에 울렸다. 비명소리가 조금 잦아드는가 싶어 이불을 반쯤 걷어보면 다리가 사라진 반쪽아리 몸통이 바락바락 악을 썼다. 다시 이불을 덮어 가장자리를 돌로 눌러놓았다 걷어보면 동그란 머리통이 구덩이 안에서 콩콩콩 뛰어댔다. 귀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펄떡거렸다. 이윽고 동이틀 무렵 구덩이에서 터져나오던 악에 바친 소리가 뚝 그쳤다. 비명이 들리거나 말거나
구덩이를 빙 둘러싼 채 졸던 일꾼들은 그때야 고개를 쳐들었다. 핏발선 눈을 비비고 달려든 일꾼들이 손미부를 걷었더니 구덩이 속에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는 쥐떼와 흰 뼈들, 그리고 검고 긴 머리칼 뿐이었다. 네, 명과 정이 바로 이 자객의 아이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람은 정이죠. 네. 네. 명은 자객의 아들이고요. 네. 정은 자객의 딸입니다. 네, 이들은 그 체포의 소나기를 장에 간 덕분에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죠. 네. 이 두 꼬마예요, 사실. 좀 어린 시절에 이 일을 당했고, 이 이야기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 건지, 실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벌어진 일인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적어도 명은 그것을 긴가민가한 상태에 있지만, 정은 복수의 칼날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갈고 있고, 그래서 오빠는, 오빠 명은 복수를 할 운명이야 하면서 주입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또 명은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만약 부모가 이런 일을 겪는다. 글쎄요. 제가 명이나 정이 아니더라도 설령 뭐 그런 힘이 없더라도 네. 저도 복수를 네. 무조건 하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복수의 칼날이 갈게 되겠죠. 예. 경찰에 신고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당시에는 그 경찰도 통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재상이 그 나라의 사실상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경찰이 신고한다고 뭐가 되겠나요? 네.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무협지가 이런 복수의 서사로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저는 무협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막 접하기 시작한 무렵이 이제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읽었던 책들이 다 무협지였습니다. 저는 무협지를 이 책으로 처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요? 무협지라는 장르에 네. 아예 관심이 없고 친구들이 읽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네. 왜냐하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묵향이었나? 묵향. 뭐 이런 예. 것도 유행해서 막 친구들 책상에 막 쌓여 있고 해도 저는 읽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묵향도 약간 복수극인가요? 그렇죠. 묵향도 복수극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판타지까지 이제 진출을 하는데 네. 좀 예. 그 제주소년을 함께하는 상봉군의 집에 갔을 때 늘 쌓여 있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가면 퇴마록이 그렇게 있어요. 퇴마록 네. 저도 좋아하는 네. 작품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전혀 예. 이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책을 읽어 나갔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 이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읽곤 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다음 장 넘기기가 좀 힘든. 그러게요. 네. 8월 13일 날 저희가 공포 특집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네. 끔찍한 장면이 경환 씨에겐 공포로 다가오실 수 너무 힘들었어요. 예. 얼굴 가죽을 벗겨내서 최후를 맞이하고 자객의 아내는 결국 잡혀서 그 땅 속에 파묻혀서 쥐를 풀어넣는데 열어 넣으면은 열어보면은 반신이 사라져 있고 네. 또 열어보니까 머리만 콩콩 튀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완전한 픽션이라기보다는 그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 네, 어느 정도 나오는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이 뭔가 관리가 열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가하는 그 형벌들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복수를 하려고 그 사람의 팔다리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몸통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돼지우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끔찍해지려면 힘들어요. 네, 어디까지 끔찍해질 수 있는가를 역사가 사실은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킬빌, 네. 또 뭐 장고 이런 영화들 보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는 또 있더라고요. 복수를 실제로 해나가니까. 네. 그 우마 서머니 영안실 같은 데서 이제 눈을 번쩍 뜨고 네. 막 자신에게 나쁘게 행동했던 남자들 쳐 죽이고 탈출해서 뭐 해나가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니까 재미는 있게 봤는데 통쾌하죠. 네, 통쾌한 느낌은 가지고 봤으나 이제 잔인한 장면들은 좀 힘들었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잔인한 걸로 이제 출발을 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복수가 이루어지는 통쾌함은 언제 나오나 하고 계속 책장을 넘기게 되는 네. 네,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저에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킬빌 같은 영화야말로 전 그야말로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상 복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마 서머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네. 괴롭혔던 인물들을 쉽게 처단해 이루어지진 나가지만 네. 여하튼 계속 복수를 해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그런 게 정말로 있다면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더 그렇게, 과장해서 과장해서 복수를 쭉 밀고 나가는 서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복수를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복수가 언제나 지연되는 것이야말로 전 현실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복수를 할 수 없는 갑갑함이 현실에도 네. 많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약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해주는 영화가 오히려 킬빌보다는 뭐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복수 3부작. 복수 네. 시리즈 있죠. 네. 금자씨. 네. 올드보이가 두 번째였나요? 네. 원래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올드보이, 그다음에 친절한 금자씨까지 네. 이렇게 3부작을 이루어지는데 그런 작품이 훨씬 더 어떤 복수의 이면들을 네. 잘 다루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을 되돌려 받고 싶지만 돌려받을 수 없는 자. 복수는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삶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든 되돌려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복수를 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정말 복수의 주체로서밖에 살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은 과연 이 재상에게 네. 부모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지, 네. 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재상이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되게 집요한 인물이에요. 예, 그렇죠? 정말 집요하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한 대만 때려주고 싶으셨어요? 전 좀 많이 때려주고 네, 많이 때려주고 싶죠. 명과 정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꿈꾸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오빠인 명의 경우는 진짜로 칼을 들고 재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을 쌓고자 하죠. 뭐 자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자신들이 숨어있던 그 절에서 무예를 배우지만 이걸로는 안 되겠다. 절대 고수가 필요하다. 그를 스승으로 삼아서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요. 그 스승과 만나서 네. 심부름만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원래 뭐 이렇게 네. 뭔가 얻으려면 네. 셰프 되려면 그렇죠. 3년 동안 설거지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소림사에서 청소만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에 이 동생인 정은 이야기에 들린 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칼에 들린 아이가 오빠인 명이라면 이야기에 들린 아이가 정인데 이 들리다가 그러니까 귀신 들리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씌었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정은 복수나 인과응보를 담은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오래 삭은 이야기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더 씌워졌다. 이야기와 이야기가 구분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정은 말했다. 모든 이야기는 한 길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정은 칼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복수를 하려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로서의 복수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복수나 인과응보를 담은 이야기만
찾아서 읽는 이런 정이 지금 제가 독서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시와 소설을 읽는 것도 이 정의 어떤 방식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세상한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은 또 오빠에게 복수를 종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에서 복수를 꿈꾸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복수를 이루는 사람은 이제 오빠가 되어야 하니까 떠미는 건데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 네. 복수를 꿈꾸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사로서의 복수라는 것, 이야기로서의 복수라는 건, 고 박원서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겪었던 삶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예, 모든 걸 다 겪어내었고, 또 어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아픔들, 예, 이런 것들을 그냥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소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견뎌내려고 하셨던 건데요. 문장을 이렇게 완성해 두고, 그러니까 그 아픔들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뭐 그런 차원인가요? 근데 그 승화라는 것이, 써놓고 보면 되게 간단한 말인데, 그게 어떻게 승화겠어요? 네. 승천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의 과정을 그냥 담아낸 것이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예술의 이유 같은 네, 것이군요. 저는 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책을 읽을까? 나도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환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협지라는 장르에도 예. 문외한이고 그리고 오현정 작가님의 책도 처음이고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이야기들 나누면서 조금씩 뭔가 해설이 붙고 이해가 되는 기분입니다. 어휴.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옛날 옛적의 자기계 칼날들 보면 앞에 나비로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나비들이 여러 마리가 있고요. 한 20마리 정도가 크고 작은 나비들이 예뻐요. 네.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약간 황색에 가까운 네, 나비들이. 네. 색깔 종류는 3종류 정도 되네요. 그리고 칼을 휘두른 것 같은 네. 이 휘두른 자국들이 있습니다. 예. 표지 이 그림은 서공임 작가의 5월이 왔다. 겨울은 끝났다. 나오너라. 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 그림도 예술 작품이네요. 그냥 디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한국 작품들의 경우에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그 화가들의 작품을 이 표지로 쓰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뭐 5월이 왔다. 겨울은 끝났다. 나오너라. 나비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봄이 왔으니까 나와서 날아다녀라. 뭐 이 작품의 이 소설 작품 옛날 옛적의 자기의 칼날은 의 표지로서 괜시리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자 복수의 때가 시작됐다. 나오너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우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다니.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예. 오,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호접지몽 떠올랐어요. 아, 네. 그건 또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복수의 이야기들이 한낱 꿈과 같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장자지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꿈에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녔는데 깨보니 그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모르는 그런 그 중첩의 서사를 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재상은 아침밥을 들면서 혼자 속으로 잠자리를 정했다.
저녁상을 물리면서는 마음을 바꾸었다. 아침에 정해놓았던 방에 그대로 자리를 까는 일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베개 놓을 방을 아는 사람이 저 혼자라도 그랬다. 제가 하는 일이라면 귀신도 능히 알리라고 믿었다. 아침에 잠들 방향을 점찍어 두었다가 소뚜껑을 바꿔 덮듯 순식간에 바꾸어야 귀신을 속일 수 있으리라 재상은 믿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매번 헛되었다.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목소리와 그림자를 볼모로 잡히고 돌아 나온 귀신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속지 않았다. 귀신들은 사지가 썩은 뒤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질긴 자들이었다. 뼈 부스러기처럼, 술 찌꺼기처럼 남은 복수심을 되새김질하여 연명하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을 두루 경험한 만큼 노회했다. 귀신이 이불 밖으로 드러난 맨발을 더듬을까봐 재상은 한여름에도 혼이불을 발끝까지 꼭꼭 뒤집어 썼다. 땀을 뻘뻘 흘렸다. 이불 바깥으로 발가락이 나와서는 안 되었다. 재상은 귀신에게 발을 베어먹히지 않으려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본의 아니게 그것이 귀신들을 불러들였다. 이불 밑에 납작 숨으면 숨을수록 땀이 났고 땀 냄새가 악귀들을 불렀다. 재상은 진땀을 흘리다 정강이마저 씹어먹히고 나서야 꿈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발에 쥐가 나 꿈에서 헤엄쳐 나올 때마다 허우적거렸다. 눈을 뜨고 나도 어둠이 참나무 뿌리처럼 길고 질기게 남아있었다. 해가 어둠을 베어먹고 박차오르도록 재상은 이불을 젖히지 못했다. 이불 밑으로 무릎을 만지며 제가 떨어뜨린 머리카락 수마저 아는 귀신들을 증오했다. 숨도 안 붙은 망령들을 막아서지 못한 무사들을 힐난하고 제 눈동자에 핏발이 서기 시작할 때에야 단잠에서 깨어날 자들을 질투하고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주제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극락가길 소망하는 자들을 비웃었다. 악귀의 두 눈을 파 잡아먹었다는 종규를 그려 방마다 붙였건만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은 성심을 다하지 않은 화공 탓이라며 이를 갈았다. 화공은 진작 붉은 물감에 코와 입이 막혀 죽었지만 죽은 자라고 용서될 일은 아니었다. 원망의 대상이 사라져도 원망은 온전히 남았다. 네, 재상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재상이 네. 그리고 남들을 서슴없이 죽였던 그 재상이 꿈에서 귀신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무릎까지 귀신들한테 갉아먹히고요. 그래서 그 공포에 떨면서 아침에는 이 방에서 자야지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뒤집어서 갑자기 저쪽 방 가서 자는. 귀신들이 못 찾아올게. 그러면 그 귀신들이 못 올까봐 못 올 줄 알고. 하지만 귀신들은 늘 찾아오고 재상은 그래서 잠도 못 잡니다. 남들 단잠 자는 걸 질투해요. 네. 그리고 자는데 왜 못 막았냐고 자기 보초서는 무사들을 힐난하고 네. 엄한 사람 괜히 이렇게 하고 또 뭐 부적 같은 걸 만들어준 화공이 있었나 봐요. 그 화공도 죽였어요 지금. 그렇죠. 부적을 그렸는데 귀신들을 못 네, 막아주니까. 약발이 안 받는다고. 네. 참 이상한 재상입니다. 저는 이 재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저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재상이 보는 그리고 자기가 다리가 뜯어 먹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신들은 결국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을 때 그런 것들이 자신의 무의식에 잠재되어가고 그것이 죄책감의 형태로든 물론 자기는 죄책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귀신의 형태로 발현되면서 자신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그게 더 맞는 설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이 되네요. 재상이 저지른 악행이 곧 재상을 갉아먹었다. 이 재상이 여하튼 이렇게 꿈속에서 귀신들한테 다리를 베어 먹힘으로써 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
재상도 그래 너도 편하게 살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재상보다 좀 흥미로웠던 인물은 재상의 의붓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 재상의 의붓아들은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죠. 진짜 아들이 아닌데 재상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 재상이 총애했던 세 번째 첩이 데리고 들어온 사내아이였다. 세 번째 첩이 요절한 뒤로는 미궁 안에 피 섞인 사람 하나 없는 고아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떠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재상의 의붓아들한테 묻는데 그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증오하기에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상의 의붓아들은 재상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상이 하는 모든 악행들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의 수하인 이 의붓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지탄을 받는데 사실 이 재상의 의붓아들은 따로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 역시 재상을 증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상이 지금 귀신들에게 무릎을 갉아먹히는 등등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즐기고 있고 네. 그것이 곧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붓아들의 마음입니다. 네. 재상의 의붓아들은 재상을 증오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죠. 재상의 첩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내용 중에서만도 뭐 12번째 첩까지 나오는데 네. 9번째 첩도 또 중요 인물이고. 근데 세 번째 첩은 자살을 했어요. 예. 네. 바로 세 번째 첩의 아들이 재상의 의붓아들이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 사실은 자살이지만 죽음을 당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것은 누가 있느냐? 바로 재상에 의한 것이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재상의 눈밖에 나면 자신도 죽으니까 겉으로는 굴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재상에 대한 반감을 네. 계속 품고 있었던 그 거고요. 누구보다도 네. 이를 갈고 있는 인물이죠. 앞에서 저희가 자객의 아이들인 명과 정이 몸을 숨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복수를 꿈꿀 수 있었던 건데 네. 그 명과 정을 도피시켜준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재상의 의붓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명과 정이라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도록 복수로 인해서 살찌울 수 있도록 재상을 계속해서 증오하는 세력을 키워나가게끔 장치를 해준 네. 재상의 의붓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이 재상의 의붓아들로서는 이 자기가 아이들마저 처단을 해야 자신의 안위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은 명과 정을 절에 숨겨준 것뿐만 아니라 미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예, 9번째 첩에게 적도록 해서 그 이야기를 명과 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네, 뭐 월간지 받아보듯이 계속 받아보는 거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복수가 무슨 잡지비처럼 계속 느낌이 이상해지는데요. 월간 증오 해가지고. 월간 증오. 그거 괜찮네요. 월간 계속 증오. 날라오는 거죠. 지금 재상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악행을 또 저질렀고 너희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그래서 재상의 9번째 첩. 9번째 첩은 또 혀가 잘렸어요. 예. 예, 이야기꾼이었던 그 9번째 첩이 혀가 잘리니까 이제 붓으로 예. 글을 써서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는 거죠. 예. 저는 이 복수는 사실 초반에는 복수심이 정말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제가 치욕을 당했어요. 내가 저 녀석한테 복수할 거야. 라면서 복수심을 갈 때 초반에는 그 복수심이 거의 뭐 맥시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이 나약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고 일어나면 복수심이 점점 그렇죠.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복수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러니까 와신 상담의 고사가 왜 그러했는가를 좀
그러니까 제 경우를 비춰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왜 와신상담의 고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복수심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막 쓸개를 막 핥아가면서 아우 써 이러지만 내가 이렇게 쓴 치욕을 다시 맛보지 않으리라 복수심을 키우는 거고 잊지 않으리라. 예. 왜 잠도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뗄나무 위에서 잔다고 하잖아요. 막 등 베기면서 아우 못 자겠어. 막 내가 누구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야. 막 이런 것을 일깨우려고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복수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행이구나 싶습니다. 자, 이 재상의 의붓 아들은 명과 정에게 미궁에서 일어난 여러 이야기를 전해줄 것을 이 9번째 첩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자, 9번째 첩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아이들은 당신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의붓아들이 이렇게 답하죠. 맞다. 저주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복수를 꿈꿈으로써 그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자기가 아이들을 구한 걸까? 분명히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나를 은인으로 알았다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나를 증오하게 될 텐데 이건 내가 그 어미를 죽인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야.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나는 고독감 때문에 아이들에게 증오를 알게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내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맛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재상을 저주하는 그리고 증오하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편에서의 자기 편.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고통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행동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복수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네. 계속해서 복수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상을 향한 복수뿐만 아니라 복수심을 공유하는 이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나 혼자 아니야. 나 혼자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너도 고통스러워야 해. 라고요. 복수 동아리. 그렇죠. 이거 복수 동호회. 오. 그러니까 이 재상의 의붓아들도 썩 그렇게 막 네. 완전히 그렇죠. 뭔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인물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상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또 새로운 해석인가요?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자,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진한 아이들에게 얘네들을 물론 한편으로는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는 고통을 이 아이들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너희들도 이렇게 자라야 해. 라고요. 섬뜩한. 예. 그거야말로 재상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그 아이들을 복수의 화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미래를 복수라는 뭐랄까요, 생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시키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 올드보이에서 유지태가 최민식을 가두어 놓은 네. 그런 느낌과 좀 맞닿아있네요. 네. 그러니까 재상이 되게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인물이라면 이 재상의 의붓아들은 그보다 단수가 높게. 네. 무섭다. 이런 인물도 무서워요. 재상이 쓰레기라면 이 인물은 지능형 어떤 쓰레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론 뭐 또 다른 일들이 뭔가가 밝혀지죠. 네. 스포에 해당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읽어보셔야 재상의 의붓아들이 또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복잡한 인물. 네. 그리고 이 재상 의붓아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인물,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인물. 9번째 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9번째 첩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심연이에요. 심연. 심연이라고 하죠. 이 심연은 16살에 미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첩의 질투로 혀가 잘렸다고 해요. 질투를 한 이유는 재상이 자꾸 이 9번째 첩의 방에 자꾸 들어가니까 재상이 거기 들어갔던 이유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거든요. 네. 그만큼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 재상의 9번째 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그 세라자드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잘리지 않았을 때는 재상에게 밤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상은 그날 밤만은 귀신에게 다리가 먹히는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일야화랑 거의 뭐 네.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천일야화에서도 얘기를 들어야만 잘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술성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작가의 말이랑도 좀 맞닿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힘. 네.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 이 이야기의 주술성이라는 게 저는 특히 그 고전문학 작품을 보면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용가라든가 그 다음에 해가 같은 작품들 교과서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네. 처용가가 그건가요? 이 고무신이 두 개 있더라. 아, 내 집에 돌아왔는데 네. 다리가 네 내 부인 말고 더 있더라. 지금 내 부인이 맞죠, 누군가와 동침하고 있는 것인데 처용은 거기에 들어가서 막 화내지 않고 다만 이렇게 밖에서 막 이렇게 어쩌랴 이러면서 춤을 막 추고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그 부인의 방에 든 것이 역신, 그러니까 병의 신이었는데 그것을 알고 아유 당신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는 내가 그럼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용이 이제 병을 쫓는 신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죠. 네. 뭐 그런 거라든가 네. 해가라는 작품은 순정고용의 부인인 이 수로 부인이 이 길을 가다가 동해 용한테 붙잡혀갑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모르는 얘기네.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이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순정공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구지가 노래 아시죠? 구지가는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구지가 그 있잖아요. 뭐 거부가 뭐 이렇게 부르면서 너 안 내놓으면 너 잡아먹을 거야. 너 불태워서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노래와 비슷한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그 용이 견디지 못하고 다시 부인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어떤 이야기가 가진 주술성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때는 시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넓게 보면 또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야기의 주술성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약간 난해했던 게 지금 이 9번째 첩이 이야기를 써서 명과 정에게 전달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에 각색이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당연히 얘기인가? 있죠. 네. 있다는 얘기가 없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액자 구성으로서 이제 다시 액자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럼 명과 정은 얼만큼을 그 이야기를 믿어야 되며 복수의 칼날을 그 이야기를 곧대로 받아들여서 칼날을 갈아야 되는 건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 이야기 자체가 또 액자 속의 이야기인 건지 약간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꿈이란 얘기인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모호함이 이 오연종 작가가 겨냥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확실하게 대답해주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정말 그 미궁에서 일어난 일들 진짜일까? 그래서 이야기의 힘이 오히려 더 돋보이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연이 꾸며낸 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다 기록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써봐서 알지만 하다못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나의 견해가 개입이 되잖아요. 아무리 사실적으로 팩트를 전달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나의 의도, 나의 관점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데 심연이 만드는 이야기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뭐 재상 쓰레기라고 해가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에 마치 제 느끼는 인상에는 9번째 첩의 붓자락으로 연기처럼 빨려 들어가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실존 인물은 9번째 첩밖에 없는. 이 9번째
혹은 심연이라는 어떤 작가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버린 말 그대로 옛날 옛적의 이야기들을 배추도사, 무도사가 그냥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꾸며냈을 수도 있죠. 뭐 왠지 뭐 매트릭스 같기도 하고 인셉션 같기도 하고 네. 네, 이야기 속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뭐 이렇게 그 이야기의 힘이 거기서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심연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지만 알고 싶은 것, 그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적어 내려갔다. 얼굴 없는 자객의 아내가 구덩이에서 쥐떼에게 갉아먹힌 뒤로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혀가 잘린 9번째 첩은 얼굴 없는 자객의 이야기만 먼저 적어 책으로 묶은 지 오래였다. 이야기책은 여름밤의 약속대로 얼굴 없는 자객의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약속은 진작 지켜졌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길고 긴 창자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재상의 9번째 첩은 미궁을 떠날 수 없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심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재상의 의붓 아들이 미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없었다. 이야기책을 읽으며 뼈와 살을 불려간 얼굴 없는 자객의 아이들이 과연 복수할 수 있을지 그녀 또한 궁금했다. 그러니까 이게 액자 구성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액자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화와 내화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자 의미죠? 속에 또 액자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촘촘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연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아이들이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복수를 꿈꿀 테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재상의 의붓아들도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나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심연의 소설, 심연이 쓰고 있는 이 이야기는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연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생의 서사가 다시 심연에게 전해짐으로써 심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액자 속의 액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어떤 순환으로서 기능하는 그 소설의 플롯. 그러네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이 없고 그렇죠. 돌고 그러니까 도는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모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허구가 맞물리는 무엇이 그리고 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불분명해지는 이 흐릿한 것들이 바로 심연 그리고 심연으로 상징되는 작가의 어떤 소임이 아닌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제가 중점을 두지 않고 읽었던 부분이 지금 네. 약간 선명해졌어요. 아, 네. 그런가요? 역시 평론가. 아니, 제가 뭐. 전혀 몰랐어요. 그런 깊은 뜻이 또 있군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멋스럽네요, 소설이. 네. 그렇지 않으면 별로 보셨나요?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가운데서 난 무엇을 느껴야 하며, 무협지라는 장르 자체에 내가, 감을 모르니까, 이 복수하고 뭐 이런 감정들을 이어나가는 거에서 내가 재미를 느꼈어야 됐나? 이런, 의식으로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어떤 맛스러운 구조가 또 있었네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 재상을 복수하려는 아이들, 명과 정이 어떤 행동을 앞으로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전개될 수 있는 이야기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마다 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모셨던 정용준 작가님은 언어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오연종 작가님은 서사,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야기성에 또 많은 이 탐구를 하고 계시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경원 씨 옛날 옛적의 자기의 칼날은 네. 책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오늘 또 이 작품을 다루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작품이냐. 그런데 오현정 작가, 한국 작가시고 네. 또 어딘가에서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데 들으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됐다고 열변을 토하기에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다 하고 나니까 예.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저에게는 어려웠지만 네. 또 방송을 통해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의도, 네. 이야기성 이런 얘기들이 그냥 소설만 읽었을 땐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어. 좀 문장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문장을 통해서 다음 이야기, 다음 장면 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이해를 물론 제가 이해력이 그냥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좀 제가 빨려 들어가질 못했어요. 어. 그랬는데 오늘 이 소설을 통째로 예.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허희 평론가님. 어우,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이 책을 읽은 방식에 대해서 네. 예, 경원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 뿐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론을 한다는 게 그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 이해해 보려는 절망적인 몸부림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어떤 평론가도 완벽하게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작품과 내가 만나는, 그러니까 내가 공명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평론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앙탈 부리고 싶네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작품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다음 작품은 다음 주에 다룰 작품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라는 소설이고요.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의 원작자로 유명한 얀 마텔의 소설입니다. 네. 첫 소설집인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표제작인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로 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